이번엔 각종 갑질과 폭언이 담긴 육성 녹취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수상한 재산 증식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6년 만에 재산이 무려 113억 원이 늘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금수저 삼형제에 대한 증여세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장남은 3년차 국책연구원인데 재산이 17억 원이 넘습니다. 차남은 연봉 3천만 원 수준의 직장인인데 역시 재산이 17억 원에 달합니다. 삼남은 아직 직장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주식만 총 12억 원 넘게 신고를 했습니다. 110억 원이 넘게 폭증한 이 후보자의 175억 상당 재산, 100억 원에 가까운 온가족 비상장 주식, 모두 일반 국민 시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의혹투성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신고한 재산, 이번에 제가 장관 되겠습니다. 제 재산은 얼마입니다라고 신고한 재산이 175억이에요. 6년 전 국회의원을 할 때 신고했던 62억 원에서 무려 113억 원, 6년 만에 113억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20, 30대에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모두 10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들 얘기는 잠시 뒤에 더 하도록 하고요. 차 교수님. 네. 가장 눈에 띄는 게요. 175억 중에 상장도 안 한 회사,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99억 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또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할 때 매년 500만 원씩 후원금도 냈어요. 이 회사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럽니까? 일단 그 회사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일단 금액 자체가 지금 거의 6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가 증액했잖아요. 예. 뭐 지금 우리나라가 공직자 재산 등록이 시작된 것이 93년부터니까 한 3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6년 만에 공직자 재산이 이렇게 3배씩 증가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이해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으로 묶고 나서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때는 액면가였고 지금은 이제 평가액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갑자기 늘었고 그렇죠. 그리고 백지 신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국회 퇴직기에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원래 제가 앞서 간보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본인이 국회 재직 때 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면 그 비상장 회사의 회사채를 배우자가 갖고 있었다는 것만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신고를 했는지 당시 그러니까 액면가라도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지 부분을 먼저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질문 주신 이 비상장 주식회사 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아마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시아버지의 아마 동생분이 그러니까 시삼촌께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 시아버지와 그 형제들 사이에 이 기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분 투자 같은 걸 해서 나눴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이해훈 후보자를 비롯해서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까지 아마 지금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시삼촌께서 자신이 이게 중요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정기적인 후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리 가족 간의 그 가족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매년 500만 원씩 후원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이 기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장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일종의 대가성으로 받았을 수 있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태정 부위원장님,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차 교수님 말씀하신 백지 신탁을 했다라는 후보자 측의 해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이 이렇게 는 게 아니다. 6년 전에는 백지 신탁을 했기 때문에 이 재산 공개 목록에서 빠졌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백지 신탁하게 되면 일정 시간 내 주식이 자동적으로 처분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명할 건지. 그리고 이 회사들 무려 99억 원의 비상장 회사 주식 갖고 있다는 이 회사들이 남편의 작은 아버지들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들로부터 1년에
3,700만 원씩의 배당금도 받아갔어요. 배당률이 20% 이상입니다. 비상장 기업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혜은 후보자의 의혹 중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그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90일 내로 처분되게 되어 있는데요. 상장 주식이야 이제 뭐 거래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매수나 매도가 쉬운 편이지만 비상장 회사, 특히나 대주 지분도 아닌 한 3%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지분은 누가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돈을 주고 누가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수 주주로서 이거에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자산적 가치도 없고 처분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장 주식은 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이후에 이혜은 후보자가 이제 그 백지 신탁 의무에서 벗어난 이후에 다시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다시 샀을 것이다. 예, 아마 이제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고 했어도 아마 그걸 사실 그 3% 정도밖에 안 되는 지분을 살 수 있는 거는 아마 관계자, 아마 이제 뭐 그 시 작은 아버지라든가 아마 그런 다른 주주들이 샀다가 다시 아마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배당률이 굉장히 높기는 사실이지만 사실 배당이 이 후보자한테 뭐 뇌물성이나 대가성을 준 건 아니고 다른 주주 모두에게 평등하게 고액 배당을 했다고 하면 그건 사실 그 회사의 뭐 경영상이라든가 뭐 그 판단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부분은 문제 삼기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있는 게 저런 비상장 주식 살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사고 싶거든요. 저렇게 알짜 비상장 주식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배당률이 20%예요. 저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족들끼리 저 주식 관계를 통해서 나눠 먹자라고 아예 합의가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기업의 운영과 발전을 꾀하는 그 컨셉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문제고 또 자녀들까지 해가지고 계속 취득을 하는데 저렇게 알짜 주식을 안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저걸 나눠주고 싶을까요? 근데 나눠줬잖아요. 저것도 이제 가족들 간에 협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그리고 저 하나만 더요.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기획예산처. 나라의 곳간직이라고 하는데 기획예산 장관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을 회사의 주식을 99억 갖고 있다. 이 자체로는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까?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로서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종도 땅도 투기로 돈 벌었네, 뭐 물딱지 샀네, 재개발에 대해서 띄우고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꾸 그러니까 왜 보수 정당에서 돈 많다는 걸 가지고서 공격하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되는데 형성 과정에서 공직자였고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랬을까, 그 공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서 저 대표이사가 계속 기부 한도를 꽉 채워가지고 11년간 쭉 했다라는 것도 저 회사에 대해서도 이혜훈 국회의원 당시 무슨 혜택이 돌아간 게 있는지 그 연관관계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거는 이미 처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자녀들까지 다 주식을 가지면서 지금 삼남이 20대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재산이 삼남이 47억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그 주식을 그렇게까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저 가족들 기업이라고 하는데 숙부들이 세운 회사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가게끔 하는 이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거는 재산 형성 과정의 의문으로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저는 예산을 다루는 분으로서는 이 형성 과정에 대한 것이 투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30